자, 이제 네 번째 파트네요. 저희가 우리 첫 번째 도시계획이 있었고, 이제 국토, 도시개발, 이제 도시 설계죠. 도시 설계 및 단지 계획이에요. 여러분 시험 과목으로 이제 2과목이 되겠죠. 네. 시험으로 1과목, 2과목 나누는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 설계 및 단지 계획에 대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단지 계획의 부분별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전반적인 내용이 좀 들어올 거예요. 도시 설계가 우선 뭔지부터 좀 알아보죠. 도시 설계란 뭘까? 그래서 도시 설계의 개념을 좀 볼 거고, 설계의 대상에 따른 구분들, 그리고 설계의 역사. 크게 우리가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계란 어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 그리고 설계의 대상, 그리고 설계 그 역사, 설계의 역사까지 쭉 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설계의 개념이다. 도시 설계 개념. 개념을 알기 위해선 도시 설계의 의미와 필요성, 목표와 개념 등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설계의 의미. 그러면 이제 설계는 어떻게 시작됐고, 영역은 어떻게 되고, 정의와 이해. 쭉 해서 이제 내용들이 좀 복잡하거나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설계라는 부분이 확실히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도시계획 기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도시 설계의 의미. 우선 설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넓은 의미에서 도시 설계란 도시의 물적 환경의 형태를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자, 넓게 본다면 도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적 행위들이 다 설계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공간에서 일어나는. 도시 설계란 의도적으로 도시의 형태를 조성하는 행위이며 도시의 물적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공성 있는 외부 공간의 형태로 조성하는 행위이다. 자, 도시 설계란 의도적으로, 그렇죠? 의도적으로 도시의 형태를 조성하고 물적 환경을 개선해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 있는 외부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건축은 혼자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도시 설계, 어반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도시 공간 혹은 삶의 질이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공공성이 가미가 돼야 되는 거죠. 나 혼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겁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소공원을 만든다. 도심의 소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그 공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설계다. 그래서 도시 설계라는 것은 우선 넓게 본다면 모든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는 공공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움직인다. 자, 도시의 형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의 소산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문화를 통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냥 외형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그 공간의 전체적인 느낌? 혹은 뭐 그 공간의 막 배치와 그 사람들의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해 보면 되냐면, 대학로 같은 경우 어때요? 대학로에는 우선 연극이라는 문화라는 공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가 다 소극장이 들어와 있고, 홍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홍대는 인디밴드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클럽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클럽은 지하 공간이 들어오면서 막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화라는 것을 토대로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문화를 통해서 도시 형태를 잡아주겠다. 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그 사회를 이루는 집단과 각 구성원의 속성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집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좀 좁긴 하지만, 그 넓게 보면 또 이제 완전 달라지겠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서울로 따졌을 때, 저쪽, 가산지설단지 쪽, 독산동 쪽을 좀 가보면, 지금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보다는 이렇게 조선족들이 많이 왔겠죠?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 서울에 이제 차이나타운을 만든 거죠.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이 우선 조선족이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기들이 생활하던 문화들,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한인타운이다 혹은 차이나타운이다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그 한인들이 모여서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집단, 한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도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도시다. 경우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비의도적인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만들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뭐 의도적으로 아예 여기는 한인타운을 만듭시다 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한인들이 모이면서 한인타운이 형성된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집단과 그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행위들이 문화가 되는 거고, 그런 문화를 통해서 도시의 모습이 형성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시의 형태의 많은 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일반 사람들이 도시의 많은 부분에 오랜 세월 동안. 자, 두 번째, 도시 설계의 영역. 자, 공공성이 있는 외부 공간이란 특정인에게 특정 단체가 아닌, 자, 공공성이 있는 외부 공간이라는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만이 아닌 일반 시민도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느낄 수 있는 건물 외부 공간을 말한다. 자, 공공성 있는 외부 공간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그룹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보면 한인타운 얘기가 있고, 우리 그 차이나타운 얘기 잠깐 나왔는데, 저쪽 이태원 쪽을 보면, 이태원 아마 위쪽에 보면 그쪽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이슬람 사원도 좀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이 좀 와 있는데, 그런 공간은 일반인들이 잘 안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찾아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공성이 좀 부족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찾기에는 특화된 거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보면 뭐 명동이라든지 종로 혹은 강남 혹은 뭐 압구정동의 가로수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 사람들이 찾고 와서 보고 듣고 별도의 행위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계의 영역이다. 자, 외부 공간은 공공의 소유일 수도 있고 개인의 소유일 수도 있다. 자, 외부 공간. 자, 외부 공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오픈된 공간인데 그것이 공공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 앞에 있는 전면공지 같은 것들, 어떤 거 생각해보면 될까요? 우리 청계천 앞에 이제 한빛공원 같은 거 있죠. 한빛공원. 청계천 앞에 한빛공원이 있으면 그 한빛공원 앞에 그 한빛광장 있잖아요. 한빛광장 같은 경우 그 공공의 소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그 건물 앞에 전면공지를 활용해서 광장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공공의 소유라기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가 된다는 거고, 우리 시청 앞 광장 같은 경우 시청 앞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것은 시청 소유겠죠. 그런 건 공공의 소유고, 한빛광장 같은 경우 분명히 기업의 소유다 보니까 소유자는 다르지만 둘 다 외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공간이고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공공성이 있는 외부 공간의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도시 설계의 전문성과 방법론이 필요하게 됐다. 자, 이제 도시 설계가 왜 등장했는가죠, 이제. 그러니까 외부 공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장소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소유자가 공공일 수도 있고 외부일 수도 있다. 그런데 도시 설계는 보다 전문적인 방법과 방법론을 가지고 보다 사람들에게 친근한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는 목적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도시 설계가 탄생하게 되는 기본적인 계기다. 자, 도시 설계는 개개인의 개개 건물의 형태, 재료, 색채를 다루고 토지의 규모와 형태를 조정하여 도시의 변화와 성장에 제어한다. 그러니까 도시 설계는 개별적인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컨트롤하면서 그 도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자는 거고요. 도시 설계는 우리가 도시 경관 내에서 보는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도시 설계를 하는 경우 계획의 영역에서 떠나게 된다. 도시 설계는 개개인의 건물 형태, 재료, 색채를 다루고 토지의 규모, 형태를 조정하여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제어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어떻게 만들고 색채나 형태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든 것을 조정해서 도시 성장을 컨트롤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 기구 단위 계획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도시 설계는 개개 건축물, 건물 그 자체도 아름다워야 하는 동시에 하나의 경관으로서 회화적인 동질성을 갖춰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개개인의 하나의 건물들만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들을 함께 컨트롤해서 도시 미관을 만들어주자. 이런 것들이 도시 설계다. 도시 설계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자, 설계란 무엇인가? 설계란 무엇인가? 그래서 설계란 무엇인가의 정의에 대해서 존스라는 사람은 7가지 정의를 했습니다. 자, 물질적 구조의 올바른 물질적 구성 요소를 찾아내는 것.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구조라는 거에 있어서 그 구조의 제대로 된 올바른 구성 요소가 모여서 구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목표를 지향하여 풀어가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다. 설계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당면하여 정책을 정하는 것이다.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자고 방향을 잡자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도시설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다면, 도시설계라는 것이, 도시설계의 정의란 전문가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설계로 정의했을 때, 과연 도시설계가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인류학자 라포포트는 물적 환경이 인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환경 결정론. 물적 환경이 인간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다. 환경 결정론이라는 거, 물적 환경이 인간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다. 환경 가능론. 물적 환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행동과 가능성, 규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면 환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환경 개연론. 물적 환경이 그러한 인간 선택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우선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 환경 개연론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고, 환경 가능론은 환경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르다. 그런 개념을 볼 수 있고요. 자, 환경 결정론. 설계가와 사회학자 간의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환경이 인간 활동의 장소가 되어 우리의 활동에 주어진 장소 환경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태,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개념일 거고, 환경 개연론.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는 오랜 세월 동안 걸쳐서 생활하고 성장한 환경으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었던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기 문화,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환경에 알맞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도시설계가라는 건 무엇이냐? 도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장소인 도시환경을, 그렇죠? 도시민이 느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환경을 그들의 삶이 풍요하고 경험적이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창조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즉, 설계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사람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계획가, 우리가 설계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런 환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환경의 조성은, 즉 계획가라는 사람은 보다 사람들의 행동과 환경에 의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공간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의 이러한 잠재력은 환경의 질로 표현되고 환경의 질이 좋고 나쁨에 따른 기대와 느낌 그리고 판단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환경의 질에 대한 기준은 장소와 시간 그리고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난다. 즉 어떠한 한 공간을 봤을 때 모두 다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공공성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전문가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집단과 그 구성원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계가 독단적으로 자기의 취향에 맞게 환경을 조성했거나 미숙한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됐을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가의 역할이나 설계가의 역할을 봤을 때 우리가 왜 계획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왜 공간을 창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해서 설계가가 되고 계획가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사람을 이루고 있고 그 사회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즉 주민들, 그 도시민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설계의 목표를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와 있느냐? 첫 번째, 환경의 질의 개선에 대해서 생각하자. 도시 설계는 건물과 시설물, 의 계획 및 설계 작업을 통해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설계라는 것은 건축물과 시설물, 그걸 계획하고 설계함에 따라서 환경의 질을 높여줘야겠죠. 환경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인간 생존을 좌우하는 것으로 환경지각, 활동의 적합성, 그리고 접근성 및 제어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생존을 하는 것들, 환경에 대한 인지력들 등등등. 자, 인간의 생존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물, 공기, 음식, 에너지 등의 공급과 배설물의 처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욕구죠. 그러면 물과 공기, 음식과 에너지 등의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도시는 공급시설이 필요한 거고, 배설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시설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조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 요소는 제거해야 된다. 즉, 안 좋은 환경들은 없애주도록 해야 되고,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은 사람의 생리적 구조와 신체적 구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사람의 체격에 맞는 벤츠, 오르기 편리한 계단 높이 등을 설정해야 된다. 즉, 우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환경을 만들어줌에 있어서 그 사람을 고려해서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자, 환경을 어떻게 느끼느냐. 자, 거주자가 환경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기억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른 환경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그 공간의 형태적인 것이나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주어야 한다. 도시 내에서 자기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장소와 다른 시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쉽게 알게 됨으로써 도시 내 활동에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다. 즉,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렇죠? 명확하게 환경을 어디인지 알아야 내 다음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알아야 내가 어디로 이동할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 지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놀이동산을 가는 것도 놀이동산에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고 그 다양한 놀이기구 중에서 내가 타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그 타려면 대기시간과 이동거리와 이런 걸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걸 보다 쉽고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게 도시 설계의 역할이다. 자, 조건. 한 장소를 구성하는 환경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연결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간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인지력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장소 자체가 독특하고 인상적인 특색을 지님으로써 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 식별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획일화된 공간이 아니라 그 장소만의 특화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령 종로 같은 경우 종로의 길이 상당히 많아요. 길이 상당히 많은데 종로 하면 이제 뭐 지금은 없어진 과거에 피아노 거리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젊음의 거리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남 약속을 잡을 때 우리 뭐 피아노 거리에서 만나자, 젊음의 광장에서 만나자라고 한다면 서로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목 이외의 다른 골목들은 같은 블럭의 획일적인 공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디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명확할 수 있는 공간적 위치를 지시해 주어야 한다. 형태적인 특색, 독특한 경험, 연례 행사,
기억에 남는 사건, 역사적 사실 등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특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어느 공간을 만들고 장소성을 부여한다는 개념이죠. 거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 요소를 물적 형태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 속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쉽게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 브랜드와 혹은 도시 경쟁력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 도시의 중요한 요소를 설계적인 요소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도시 설계의 목표가 된다. 자, 활동의 적합성. 자, 어떤 환경의 물적 구성 요소를 보면 그 환경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어떤 사회적 자연적 변화가 진행되며 환경에 주어진 기능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어느 공간을 갔을 때 그 공간과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을 간다고 하면 산을 찾아가는 거고, 수영을 하러 간다면 바다를 찾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 공간을 찾아가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공간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공간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 공간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활동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합성을 이루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줘야 되고, 물적인 환경 요소의 형태와 그것들을 조성하는 공간을 보고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사실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간에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 뭐 표지판이 됐던 지시등이 됐던 기본적으로 인지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로 디자인을 하는 거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의 색이다 해가지고 무슨 뭐 빨간색, 뭐 회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간판도 통일시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설계 부분을 생각하고 보다 사람들, 도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이런 환경의 적합성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주거단지 내부에 있어서 거주자가 환경을 너무 쉽게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자각이 애매하거나 복잡함으로써 거주자 스스로가 그 환경을 탐구하고 개선해서 그것을 통해 거주자가 그 주거단지의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적합하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다만 그것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보다 좋은 도시 설계가 된다는 거죠. 설계하고자 하는 환경에 있어서 안전성이 있어서 주어진 환경이 쉽게 변형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그 환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그 공간이 분명히 쉽게 변하지 않아야 되고, 뭔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만든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시 활동의 방향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물리적 형태와 규모가 나타나고 있는 상징성이 그 장소가 감당하고 있는 기능과 사회적 특성과 부합할 수 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도시 활동의 방향성,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따라서 물리적인 형태와 규모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움직이는 방향, 도시의 활동 방향에 따라서 도시의 형태나 규모가 결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징성이 만들어지고 장소에 따른 기능과 사회적 특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환경과 적합하게 만들어진다면 그 속에서 상징성도 만들고 사회적 특성이 그 속에서 녹아들게끔 만들 수 있다. 인간의 행태가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인간 활동의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인간의 행태가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인간 활동의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설계를 하는 이유는, 도시 공간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런 관습과 다 따라줘야 되는데, 그 환경과 적합하게 만들어진 공간에 있어서, 즉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가 그곳에 대한 인지력이 높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간에 있다면 인간의 형태가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즉 환경과 인간의 활동, 행동이 적용함으로써 인간 활동의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즉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보다 더 일을 능력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 공간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맹모 삼천지교 있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했고 그 환경에 맞춰서 가는 것들. 그런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는 게 이제 도시 설계다. 자, 접근성 및 제어성. 자, 설계하고자 하는 환경에 있어서 인간의 활동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가 서로 잘 어울리게 되어 인간 활동의 수행 능력이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즉, 앞에서 어떤 거 비슷한 거예요. 인간 활동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가 서로 잘 어울려야 된다. 즉, 사람이 움직이는 활동과 그 공간의 형태가 잘 어울려야 보다 시너지가 된다는 거죠. 내가 간단하게 우리 도시의 구성 요소도 보면 도시의 구성 요소 시민과 활동과 토지 및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구를 하고 싶을 때 야구장이 있어야 잘하는데 내가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장이 없어. 축구장에서 야구를 한다? 분명히 그 시너지는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식으로 이런 것처럼 인간의 활동과 그 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잘 이루어졌을 때, 즉 공간의 형태가 잘 만들어졌을 때 인간의 활동 능력은 훨씬 더 원활해지고 능률적이 된다. 그래서 그런 그 활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간의 형태가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녀야 된다. 즉 시대가 지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혹은 줄어들고 혹은 시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변화에 대한 조정 가능성, 공간의 용도나 형태가 쉽게 또한 더 좋은 방향으로 즉시 변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가까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변화에 대한 탄력성 및 변화에 대응하는 조정된 환경을 다시 새로운 변화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설계라는 것은 그 환경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변화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난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야 되고 일괄적이어야 되고 하지만 설계는 보다 좀 더 융통성도 가져야 된다. 자, 환경의 안전성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 변화에 대한 탄력성과 환경의 안전성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분돼야 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왔을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에 대한 안전성은 고정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변화와 고정은 약간 다르지만 그 상충된다기보다는 이제 구분만 해주자. 그러면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뭐냐? 변화에 대해서 조정되는 환경의 능력이다. 즉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환경에 대한 안전성, 주어진 또는 조정된 환경에 대해서 사람이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만들어진 환경은 처음 환경을 만들 때 사람들의 자각 능력 속에서 그 활동 공간을 다 이해해야 되고 공간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설계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또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 약간 개념이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필요로 하고 활동 공간은 좋게 만들어주고 뭔가 거리와 이런 것들은 가변적으로 만들어준다면 변화에 대한 융통성을 잡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목표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는 이유는 환경의 질을 높여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되며 환경을 지적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인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런 공간은 내가 활동하는데 움직이는데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 활동 시너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활동에 대한 공간을 가기 위해서 접근성과 제어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환경의 안전성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진 환경은 고정이 되는 게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아는 동네, 친숙한 동네여야 훨씬 더 힘들어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끔 또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새로 찾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라는 게 뭐 지금 말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홍대라는 공간을 갔다고 했을 때, 홍대라는 공간에 도시 설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홍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홍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아야 되고 홍대의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런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환경을 자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을 자각해서
활동에 대한 적합성. 내가 그곳을 좀 가기 위해서 뭐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대중교통 갈 수 있고, 버스도 갈 수 있고, 그런 접근성을 어떻게 마련을 해주는가. 그러면, 환경에 대한 안전성. 내가 홍대를 간 이유는 뭐 술집을 갈 수도 있고, 클럽을 갈 수도 있고, 무언가 놀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변화에 대한 탄력에 대한, 변화에 대한 탄력성. 과거에는 뭔가 뭐, 일렉트릭이 유행을 했다가, 갑자기 힙합이 유행한다. 그러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클럽이라는 그 환경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뭐 클럽, 힙합이 나왔다가 일렉트릭이 나왔다가 분명히 다양한 선택적 요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금 바람직할지 어떨지는 지금 저도 말하면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설계하는 것이 분명히 가장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좋게 만들고 훨씬 더 능률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 행태적인 걸 어떻게 판단해서 우리는 그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 좀 설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설계를 한번 정리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조금은 이제, 이런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